안녕하십니까, 강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껏 올렸던 영상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우선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료들을 검토하고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봤을 때 대륙신라의 가능성이 있다는 영상들을 몇 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국경과 강력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동성 일대와 양자강 일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신라와 백제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백제와 신라가 서로 전투했던 그 지역들의 그 지명들과 그 지리들을 보면 산동성 일대라고 추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대륙 백제와 대륙 신라의 그 위쪽 지역이 고구려의 강력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대륙에 백제만 있고 신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반도에도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광개토 태양비가 맞느냐, 사료가 맞느냐,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는 해안 강국이기 때문에 전라도와 충청도에 백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좌측으로 바다가 있고 남쪽에도 바다가 있고 위쪽으로는 한강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락 10년 서기 40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가르쳐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 중에 왜군이 가득했다. 관병이 막 이르자 왜적이 물러났다. 쭉 안 보이고요. 와서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정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이 기사들이 대륙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그 구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럼 대륙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대륙에 백제 신라 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대륙에 백제 신라 외를 한번 찾아본 건데요. 일단 대륙 신라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진안의 종류이다. 그 땅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고 한나라 때 낙랑군의 땅에 거주했다. 근데 진안은 또한 진한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시황의 진나라의 진안이죠. 서로 전해서 말하기를 진나라 때 고역을 피해 망명해서 오자 마한이 그 동쪽 경계를 나누어 주어 거주하게 했는데,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사람이었기에 이름을 진한이라고도 한다. 그 언어나 물건의 이름은 중국인과 유사하다. 이 대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수많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농민 항쟁이 일어나서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로 싸운 지역들이 어디냐, 지금의 뭐 섬서성이라든지 하남성이라든지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문제 발생한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피난을 가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이 경상도까지 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칭하기를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서기 246년에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고구려를 정벌하여 격파하자 고구려인들이 옥저로 쫓겨갔다가 그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남아있던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사로라고도 한다. 신라를 사로라고도 하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세운 나라가 신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의 댓글들을 읽어보면 우리 민족들은 왜 이렇게 동쪽으로 이주를 하고 좁아 터진 그 한반도로 이주를 했을까 한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민족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아도 가까웠다면 동남쪽으로 이주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먹거리 자원이 풍부하게 그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바다나 산이 될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삼면이 바다인 부분을 모두 독차지했으며, 그리고 산악 지역을 모두 독차지했다고 봐야 됩니다. 바둑을 조금이라도 두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바둑돌 4개를 가지고서 바둑판에 그 사귀퉁이를 모두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진화인들은 여러 개의 바둑돌을 가지고서 바둑판의 가운데를 장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역사를 평가하고 역사를 해석할 때는 지금의 관점과 지금의 생각으로 볼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관점과 그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 초기에는 책봉도 받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걸 보면 신라가 좀 작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좀 영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500년대의 우삼국 정벌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통일 신라의 수도는 어디인가? 초기 신라는 서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뽕 유튜버들이 표현하는 그런 대륙 신라의 그런 영토들에 대해서 그런 영토 지도를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륙 동쪽에 신라가 있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현재까지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정황상 대륙에 있었던 신라가 패망한 것은 99.9%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료에는 신라의 정부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신라가 어떻게 패망을 했는지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고려의 사료들이라던가 그 내용을 보면 그 대륙 신라가 패망을 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와 요사, 송사를 보면 고려의 강력과 국경이 어디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송나라의 수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3,700리를 가야 되며 요수를 건너서 3,700리를 가면 고려의 국경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려의 국경은 이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면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려의 강력과 그 넓이 둘레가 1만 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리의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구글어스에서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가 1만 리면 정확히 이 정도 크기거든요. 그리고 요 나라에서 자신들의 영토라고 세웠던 요탑의 그 분포도를 보면 고려의 국경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료의 기록들과 요탑의 분포도를 보면 고려의 국경이 무엇인지 99.9%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는 게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희 같은 경우, 고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토만을 보고서 판단했을 때는 고려라는 나라는 통일신라 위에 건국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라는 실제로 고구려의 그 강력 위에 세워진 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신라 위에 세워진 나라가 고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신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은 신라의 땅 위에 세워진 국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료에 보면 신라의 영토가 서에서 동쪽까지는 2,000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에서 북쪽까지는 3,000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신라를 얘기한 겁니다. 통일신라의 강력은 이미 학자들이 밝혀낸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고려의 강력과 신라의 강력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 유튜버는 신라의 영토가 동에서 서쪽까지 2,000리라고 해가지고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1,000리도 안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틀렸다. 대륙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통일신라의 이 영토를 그대로 고려가 계승을 한 겁니다. 우리의 고려의 국경과 강력을 정확히 정립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이 그대로 고려의 국경과 영역을 강역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려의 국경이 중요한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받았다고 해서 요 나라의 그 큰 대륙의 그 영토가 고구려의 영토이지 않을까라고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채널을 영상을 시청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대륙 고려설이 판타지 소설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맛보기로 국뽕 사이비 역사 유튜버 채널에 고려설에 대한 영상과 그리고 거기에 달린 그 댓글들을 제가 소개를 몇 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총 지배 호수, 지배 가구 수가 15만 3,403호라고 했으며 인구는 32만 2,74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때 총 인구수가 210만 호인데 이씨 조선 때 태종 이방원 때는 15만 호니까 무려 14배 인구가 근대 조선 때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15만 호, 그러니까 만 단위를 한 원으로 쳐가지고 15개에 요게 15개니까 15만 호로 잡고, 그러니까 한 개 원이 만 단위입니다. 15만 호. 고려 때 성종 때 210만 호니까 한 원이
한 동그라미가 1만 단위로 해서 210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고려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고려가 있는 거 아니고 중원 대륙 중심으로 고려가 있다는 게 숫자상으로 비교해봐도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상식적으로 원종 때 고려사와 고려사전래에 일만리 영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고려의 그 영토가 중원 대륙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보셨습니까? 조선의 인구가 15만 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만 호면 한 가구당 10명이 살았다 하더라도 조선의 인구가 1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고려의 인구가 210만 호라고 얘기하니까 대략 15배 정도 고려가 크다. 조선의 영토보다 고려가 15배 정도 영토가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대륙에다가 15배 되는 조선의 영토를 이제 고려의 영토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서 그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둘레가 1만이라는 내용을 지름이 1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료에는 삼면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료를 분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자기네들의 유리한 대로 입맛대로 쏙쏙 빼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책으로 발간해주세요. 연도 표기와 근거, 사서 등을 부기해서 꼭 책으로 써주세요. 그래야 총독 식민사학과 축소지향의 제야사학이 입을 다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은 좋은 징조 같아. 책 보고 유튜버와 공유하심이, 책 보고와 콜라보 하시면 좋겠다. 아, 너무 기분 좋다. 아, 너무 행복하다. 기분이 좋아진다. 보셨나요? 이게 역사입니까? 역사를 기분 좋자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국뽕에 취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리의 역사 발전과 국익에 얼마나 해로운 역할을 하는지 자신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국뽕에 취한 사람들은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을 테러하거나 안 좋아요를 누르고 막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안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에 악플을 달 게 뻔하기 때문에 댓글을 제가 막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생에서 918년에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초강으로 왕위에 오르는 거죠. 또한 고려사와 고려사전래의 그 책 내용에 보면은 모든 지명이 중원 대륙에 다 거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이비 유사 역사학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사천성에 있는 왕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려의 왕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동명이인이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 그런데 정확히 확인하거나 연구하지도 않고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불량 정보들을 뿌리게 된다면 이것은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런 분들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서 저를 식민사관을 대변하는 그런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의 댓글창이 지저분해지고 채널이 더러워져서 제가 댓글창을 닫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정신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역사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상담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제 채널에 대해서 구독을 취소하시고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런 채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고려의 국경과 강령을 정하게 되면 엉터리 내용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국뽕 역사 유튜버들의 확대 해석된 고려의 그런 지도들 때문에 식민 역사학자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되고 명분만 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과 민족사학자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확대 해석된 국뽕 유튜버들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족사학자들이나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식민사학자로 매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식민사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민족사학자들이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유사역사학이라고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끼리 계속 싸우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역사는 언제 발전을 하는 겁니까? 국뽕들이 안주거리 삼아 얘기하는 게 식민
식민사학과 축소된 강력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국뽕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식민사학은 국뽕과 확대된 해석들을 얘기하면서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더욱더 명분을 가지고 결속을 다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작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영상 하나 더 볼까요? 탄품 맞네요. 가장 긴 니들 준비해 주시고요. 소독 좀 해주세요. 위가 10만 원, 창자가 190만 원이요. 그럼 조금 모자라네요. 그럼 전 다음에 오겠습니다. 신장이 5천, 간이 한 장, 합이 1억 5천만 원이요. 남는 건 안값이 만난 거 사줘. 팔아. 보셨습니까? 똑같이 옷을 까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영상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훈련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상으로 보이고요. 뒤의 영상은 사람의 신체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상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또한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검증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죽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뽕 유튜버들의 그런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댓글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